철학이나 국정 철학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즘 철학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각의 큰 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은 여기에 토대하고 기둥하고 습가래 이런 거에 지붕, 외벽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철학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국정 철학 있고 국정 비전, 국정 과제 보통 이렇게 서술합니다. 국정 비전은 지붕입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어떤 집인지 보이는 거고, 국정 과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방하고 가구, 냉장고, 식당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 철학, 국정 비전, 국정 과제 보통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정부가 구성이 되면 창대한 포부들을 갖다가 이게 문서화 시키잖아요. 그걸 보통 인수위에서 해요. 인수위 백서에는 이런 식으로 서술이 딱 돼 있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으로 딱 돼 있어요. 그 역대 정부들 보면 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정과제는요, 그 공무원들의 업무 보고들이 있잖아요.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업무 보고 있잖아요. 그거 다 출력해서 모아놓으면 여기 이만큼 됩니다. 저 다 읽어봤어요.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013년에. 그럼 거기에 웬만한 것들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갖다가 뽑고 하면은 120대 국정과제도 만들고 뭐 500대도 만들고 1000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공무원들 아침에 대략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130만 명이 되거든요. 그 여기는 직업군인 포함했어. 그 사람들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뭐를 갖다 일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근데 대한민국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맨날 어떤 그 업무 보고에 있는 그 뭐 12,000대 뭐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제들이 이 사람이 열심히 해도 우리 어떤 밑에서 어떤 그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취업 준비하는 사람, 그냥 살아가는 가정주부들이 볼 때는 미치도록 가려운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넘쳐나거든요. 원래 이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치는 이제 공무원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일반 어떤 유권자들을 갖다가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뭐 가서 손도 잡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존에 130만 명의 어떤 공무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추진한 어떤 정책과 사업들과 그 예산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어떤 법안이라든지 또는 정권을 잡으면은 인수위에다가 이제 그놈을 갖다가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윤석열 정부는 일단 제가 볼 땐 윤 대통령하고 윤핵관께서 그 외치 분야를 빼놓고 나머지 내치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어떤 바닥 현실의 어떤 그 요구와 불만과 모순 부조리들을 이거를 갖다가 총화를 해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이제 액기스를 뽑아내가지고 국정과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갖다가 쓰면서 원래 사회디자인 연구소의 업 자체가 이제 그런 업이라 가지고 18년 동안 역대 정부들의 어떤 창대한 포부와 초라한 어떤 결말에 대해 가지고 그걸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 보면은 인수위 백서 그 국정 과제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 그때 다 바보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성과들을 갖다가 이제 쭉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딱 그 백투 베이직으로 있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보면은 이 헛발질 격가지가 무지하게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잘 고쳐지지가 않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후발자인데 후발자의 이익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인수위백서가 가장 부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120대 과제도 가장 부실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마 그 윤 대통령이 그 정치 경력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볼 땐 그 윤핵관들의 제가 볼 때 역량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야, 거기. 아니 그래서 그 의사들은요 그냥 엑스레이 탁 찍어보면은 사진 딱 보면은 알잖아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화장도 하고 뭐 그냥 뭐 수치 차려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탁 이렇게 딱 사진 보면은 이 사람 완전히 뭐 골반이 어그러져 있고 척추가 어그러져 있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불면증에다가 그냥 뭐 오만 가지 신경통 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엑스레이 사진을 갖다가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바로 보여요.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이 120대 국정 과제와 3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그것도 한 60, 70페이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그 업무 지시를 해요. 연말 연초에 그게 이제 다시 대한민국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국정 철학이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그것도 100몇십 쪽짜리 내요. 그거를 갖다가 촥 읽어보니까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저는 이제 그걸 사람으로 치면은 등뼈와 골반에 그 백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국정으로 치면 국정 운영 플랫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 플랫폼에는 철학이 핵심이에요. 철학이 딱 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러저러한 과제와 비전, 이게 이제 국정 운영 플랫폼인데, 이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이제 보였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관련된 글도 많이 썼고, 그리고 참 리포팅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거를 갖다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제대로, 하여튼 사람이 고정관념이 무지하게 세거든요. 잘 안 바뀌더라고, 이게. 오늘 최초에 제가 지금 국정 철학 얘기를 갖다 했는데, 국정 철학이 뭐냐? 철학은 보통 뭐 인식론, 존재론, 도덕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는, 근데 뭐, 인식론에 문제가 있나, 존재론에 문제가 있나, 뭐, 도덕론에 문제가 있나,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사회의 우리 정치하고 지식사회가 가장 결의하고 있는 게 국정 철학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보통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하고 계획경제, 이것도 국정 철학의 어떤 요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 애들 자꾸 물어보십시오. 니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반대하냐? 아니, 자기들 스스로 좌파라고도 안 그래요. 자기는 진보래. 제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그 정치학이라든지 많은 걸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그 정치 철학이나 정치 이념을 얘기할 때 보통 국가와 시장과 개인의 어떤 이 상호 책임 관계 있잖아요. 상호 관계.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국가주의, 그 다음에 무슨 시장주의, 사회주의, 뭐 이러저러한 이념들이 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학자들도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쓰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게 공백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요 얘기가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인데요. 국정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 세력의 서사와 정체성이에요. 뭐라고? 서사와. 서사화가 뭐지? 서사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냐, 쟤들은 어떤 존재냐 이거거든요. 그럼 쟤들은 어떻게 해야하면요, 대한민국은 크게 잘못된 나라야. 외세에 의해 가지고 자생적 근대화 이게 짓밟히고, 그 다음에 친일 비양심 기회주의 세력들이 나라를 갖다가 만들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학혁명으로 싸웠고 3.1로 싸웠고 항일투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4.3 문제를 슬쩍 얼굴입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4.19 때 한번 엎었고, 반유신 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5.18로 했고, 6월 항쟁 했고,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의 어떤 서사와 정체성이 핵심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근원적으로 큰 어떤 틀이 잘못된 나라다. 우리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치열하게 투쟁을 했다. 자, 그러면은 국힘 새끼들은 뭐냐? 쟤들은 외세에 이양하겠고 비양심 개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쟤들은 뭐냐면은 강남과 부자의 기득권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집단이다. 이 서사와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불굴의 힘이 사실은 여기에 있거든요. 쟤들은 뭐 국가와 시장과 개인의 어떤 이 관계에서 거기서 어떤 뭐 이 국가주의나 뭐 사회주의하고 뭐 그다음 자유주의를 갖다가 시장주의를 적당하게 얼버무린 그 철학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리 안 돼 있고 쟤들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크게 잘못된 세력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승만 박정희의 책임이 결정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책임이 크다. 그다음 국힘은 그거 후회다 이거거든요. 일단은 뭐냐면 저쪽에 민주화 서사가 있습니다. 저쪽은 뭐냐면 도덕 서사가 있어요. 이 도덕 서사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조선의 어떤 그 이 주자 성리학의 핵심이에요. 이쪽은 군자고 우리는 군자. 우리는 이게 그 정의 맑은.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소인. 이게 있잖아요. 이게 쭉 왔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도덕 세력이고, 얘들은 비도덕이고, 우리는 애국이고, 쟤들은 매국이고, 이쪽은 항일이고, 저쪽은 뭐냐면 친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비기득권, 쟤들은 기득권. 자, 이제 요게 딱 돼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저성장 시대는 저성장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87 체제라는 거는 끊임없이 어떤 그 센 놈들이 그냥 노동조합이 대표적인데 노동조합이 자신을 이 밥그릇을 갖다가 좀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생산성에 조응하는 만큼의 어떤 이게 부를 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깡으로, 투쟁으로, 단결 투쟁력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뭐 규제, 로비력 등으로 내 밥그릇을 밥을 더 크게 만들고 밥을 많이 담고 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게 뭐냐면은 1987년의 어떤 기본 철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약자일 때는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표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가버리면요, 너도 나도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강자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대를 누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람들 점점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40대입니다. 얘들은 외환위기 이렇게 했거든요. 고생을 했어요. 그것도 그게 보수 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기회의 창이 기회의 사다리가 잘려나간 시절. 그 기회의 사다리를 갖다가 잘라내는 어떤 그게 1987년 이후에 계속 되어 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선배들에서 기회의 사다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봤어요. 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경기로 딱 밀려오면요, 이 사람들이 또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경기도에 세대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주민들의 어떤 그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인해가지고 민주당이 아성이 되어버렸어요. 웬만한 도시들이 다 그렇게 이제 돼버렸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국정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이 국가와 시장과 개인의 어떤 상호관계 있지 않습니까? 요거 외에도 서사와 정체성이 핵심인데 쟤들은 뭐냐면 그 서사와 정체 핵심 무기인데 우리는 완전히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서사와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도덕 세력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빼앗기고 억눌린 어떤 세력인데 이걸 갖다 투쟁으로 쟁취한 세력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비기득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변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이제 이 국힘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친기업이잖아요, 그죠? 진시장 친기업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뭐냐면은 87년 이후에 그 기본 철학 끊임의 성을 만드는 거예요. 지대의 성체를 만드는. 노동조합이 그 성체를 만들으니까 공무원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규제 면허 산업 그 직업은 당연히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곳곳에 지대의 성체들이 이렇게 이제 점점 어떤 높아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뭐냐면 바로 40대, 50대에 이미 그 지대의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 요구를 대변했거든요. 첫째, 고용임금의 친노조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용을 갖다가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81만 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어떤 그러한 어떤 고용과 임금 이거를 정상으로 놓고 민간을 비정상으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 52시간 있잖아요. 최저임금 폭등은 그거는 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핵심 지지층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임금 오른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고용임금 아주 경직되게 만들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켜서 집어넣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 특수관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주 52시간을 갖다가 선물을 했습니다. 화이트 칼라도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뭐 이래가지고 태양광 그 호남에 집중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특수 이익들을 갖다가 이렇게 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 전당도 뭐 주고, 무슨 강주 글로벌 모터스 뭐 이렇게 주고, 호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정공대 같은 것도 주고, 그런 식으로 그냥 특수이익들을 갖다가 탁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저쪽은 어떤 이 서사와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 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를 했습니다. 이쪽 끊임없이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국힘 당사에 딱 가보면은요, 사진 걸려있는 게 뭐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 걸려있고, 다른 대통령 사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 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책에다가 근대화 세이라는 이름을 썼냐면은, 보수, 진보, 저는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뭐 좌파, 우파 다 필요한데,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쪽은 150년 근대화 문명의 세력이라는 거고, 저쪽은 그 반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근대화 문명화가 뭐냐? 그건 단순히 항일 투쟁만이 아니잖아요. 상수도를 갖다 도입하고, 병원을 도입하고, 학교를 도입하고. 이게 괴화파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어떤 민초들이 했던 거고요. 그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가서 배우고. 저는 지금 국힘당과 자유보수파가 자기의 어떤 150년 근대화 문명화 세력이라는 거대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서사가 있는데, 이 서사를 이거를 갖다가 전혀 어떤 개발하지도 않았고 쓰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앞에 개화하고 이걸 갖다 싹 빼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승만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승만은 그때부터 권력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승만이 원래 괴화파였고, 원래 그 조선의 운동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하니까, 그러면 이승만은 그때부터 권력자였고요. 권력을 갖다가 쥐게 돼 있으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러저러한 어떤 허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건 권력 비판하는 게 그게 지식이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은 역사를 싹 지워버리니까 150년 중에서 한 80년을 싹 빼버리고 70년부터 이제 해방 이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권력 집단하고, 그 다음에 권력 기득권 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권력의 어떤 이 칼날 앞에서 이렇게 굽히지 않고 싸우는 거. 이게 조선의 어떤 그 사림의 전통이에요, 사실은. 그 전통들을 갖다가 이어받아가지고 위대한 투자가 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민주화 투쟁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도 우위에 있거든요, 얘들이. 그 다음에 얘들이 뭐냐면은 흑우적이면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의 어떤 친구가 돼 있어요. 자, 신선희 교수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표정을 짓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쪽은, 야, 우리는 정말 150년 근대화 문명을 이런 위대하고 위대한 세력이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이들이 아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갖다 이렇게 했다. 그 기업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리고 이게 서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다, 이게. 아니, 저는 이런 서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쪽이 뭐냐면 도덕 공격하면 이쪽은 뭐냐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태우 장해찬을 잘라내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사실은 노인, 이거는 배려 발언을 해도 쟤들이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막 뜯어내고 이커하면서 잘라.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가는 행각들이 근원적으로는 그 서사와 정체성 자체가 없거나 부실해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자, 아니,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요. 왜 국힘당이 저렇게 비겁하냐? 왜 저렇게 지리멸멸하냐? 이 문제는 국가와 시장과 개인과 관련된 무슨 철학이 잘못된 거,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원적으로 서사와 정체성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잡았거나 방치를 했거나 자기가 본부를 들고 있으면서 아니 금덩어리를 들고 있는데 이걸 돌덩어리나 똥덩어리인 줄 알아요. 맞아. 아니 그렇게 해서 맞아. 이렇게 생긴 거다 이런 거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 백서에 보면은요 국정 철학 이게 관련된 서술들을 보면은요 항상 나오는 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위대한 국민 모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에 있잖아요. 150년 근대화 문명화를 이룩하기 위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 빛과 땀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아니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북한이 보입니다. 네네. 좌파가 보여. 북한과 좌파는 그러면 제가 근대화 문명화 역행 세력이에요. 15분 뒤에 도착할게요. 걔들이 보는 시각이요. 네네. 버스를 타면요 서울역 앞에 지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강우규 어거탑이라고 같이 나옵니다. 동상이 있어요. 네. 아니 그 버스 방송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서울역입니다라고 하는 게 서울역입니다 하면서 강우규 쪽에 강유. 남대문 시장에 버스 지나가면요 거기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유해영 활동투입니다 이렇게 나와. 이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서사를 갖다가 마치 그 김일성이 하는 것처럼요 끊임없이 그렇게 주입을 갖다 시켜왔고 세상을 근대화 문명화 역사가 아니고요 일제시대에는 뭐냐면 일제강점기로 다 규정하고 일제강점에 맞서서 투쟁한 역사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기들의 서사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쭉 도배를 했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이쪽은 보면 아니 근대화 문명화라는 거는 일본 유학 가고 미국 유학 가서 막 배우고 말입니다. 항일 투쟁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고치려 그러고 그 다음에 생산 그 관책을 해가지고 쌀 정산하려 그러고 일본께 좋은 게 있으면 배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몽땅 친일 내지는 어떤 그 항일 운동 제대로 못한 거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자유보수 우파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문제는 그 이 국정 철학과 국정 비전 과제 다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정 철학 쪽에 지금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요. 철학을 주장하잖아요. 자, 근데 그 철학이 뭔지를 갖다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차를 옮겨서 한 예. 거죠. 예, 그 외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요거 했고요. 뭐, 그 외에 할 얘기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이고.